27페이지입니다. 4. 성격 구조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적 상담하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4. 성격 구조 보겠습니다. 자, 성격 구조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이드, 에고, 슈퍼 에고. 또 에고, 또 이고라고도 합니다. 이고든 에고든. 슈퍼 이고, 슈퍼 에고. 저는 그냥 에고.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자, 즉 원초와 자아, 초자화. 원초와 자아, 초자화. 이렇게 있습니다. 원초와 자아, 초자아. 여기 있는데요. 인간의 성격은 원초와 자아, 초자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는 부분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전체로서 작용하는 개인의 성격 기능이다. 첫 번째, 원초화. 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으로서 신생아가 가진다. 쾌락의 원리의 지배를 받으며 뭐라고요? 얘는 쾌락의 원리입니다. 여기 쾌락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1차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1차적 사고. 요래 부르기도 하고요. 자, 일단 적어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간이, 그러니까 쾌락의 원리에 지배받으며 충동적, 부도덕적, 비논리적 반응을 한다. 왜 그럴까요? 원초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원본능. 뭐라고요? 원본능. 원래 본능. 본능이 본능.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요. 목마르면 물을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능이 본능. 그 다음에 자아. 자, 자아는 뭐냐면요. 자, 출생 후, 물론 거기 참, 원초 하나 더 합니다. 두 번째 점,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로서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태어나면서 목마르면 물 먹는 겁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거는 본능이잖아요, 본능. 본능은 곧 유전적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에고, 즉, 자아. 출생 후 개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자아는 세 번째는 어차피 자아는 원초화와 초자화의 중간. 그러므로 자아는 원초화와 초자화를 조절한다. 중간에 있죠. 그죠? 즉 현실의 원리에 지배받는다. 얘는 현실의 원리에 여기에 지배를 받는다. 우린 얘를 2차적 사고다 그래 불러요. 사고 받는다. 현실의 원리에 지배받으며 현실적, 논리적, 합리적 반응을 한다. 자아도 역시 쾌락을 추구하지만 한번 줄 거 보세요. 현실을 고려하면서 쾌락을 추구한다. 자, 먼저 두 가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한마디로 원초화는 뭐냐? 한마디로 상상. 자, 얘는 뭐냐? 자, 쾌락을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합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자, 만약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요, 수강생들이 20, 30명 앉아서 강의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강생들 중에 한두 명이,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지금 나가다니 눈치가 왜 못 나가는 거야. 배는 너무 고픈데. 이럴 때, 오늘 끝나고 김떡순 먹어야지. 김떡순, 김밥, 떡볶이, 순대. 그 먹는 상상만 해도 순간적으로 배고픔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초화예요. 그죠? 하지만, 나 그냥 욕하든 말든 혼나든 말든 나 김떡순 먹으러 갈래. 나간다면 그냥 자아에 자아. 그냥 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줄 안다. 자아. 상상만 한다.
원초화. 하나 더 해볼까요?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한 자가 있는데, 뭐, 운동을 잘 못합니다. 축구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못하는 친구가 공부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는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상상하는 겁니다. 본인이 훌륭한 축구선수, 쉽게 말하면 메시가 돼가지고, 본인이 메시가 돼가지고, 슛, 골인 하면서 막 환호 소리 들으면서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바로 원초화. 아시겠죠? 내가 공부도 잘하지만 운동을 잘하는 것은 상상으로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원초화. 그런데 역시 나는 공부는 잘하지만 몸이 불편해서 축구는 못해 라고 한다면 이것이 자아, 현실과 상상을 구분한다 그 얘기죠. 이해되죠? 그죠? 어린아이가 지금 6개월 된 아이가 지금 누워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보니까 배고파서 우는데 엄마는 설거지하고 있어요. 설거지 끝나고 우유 줘야지. 근데 애는 지금 막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애기가 자기는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입으로 빱니다. 쪽쪽쪽 빨고 있죠? 왜? 아이는 그 손가락이 젖꼭지인 줄 알고, 그죠? 분유병 젖꼭지인 줄 알고 쭉쭉쭉 빱니다. 안 울어요. 왜? 우유는 안 나오지만 순간적으로 배고픔을 살짝 잊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유 안 주면 안 되겠지, 그죠? 예. 이것이 원초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이는 그 손가락을 빨 때 엄마의 젖꼭지, 내지는 분유 젖꼭지라고 상상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원초화. 그리고 자아. 1차적 원초화. 2차적 사고는 자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자아. 이거는 뭐냐? 자아를 초월했다. 쉽게 말하면 초자아. 도덕의 원리입니다. 도덕의 원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원리. 부모의 가치 기준을 동화함으로써 자아에서 발달된다. 도덕의 원리에 지배받으며 도덕적, 이상적 반응을 한다. 너 신호등 건널 때는 파란 불일 때 건너는 거야. 빨간 불일 때 건너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부모의 가르침.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를 배울 텐데 그 세 번째 있는 남근기. 초자는 언제요? 초자는 남근기 때에. 아시겠죠? 남근기에 잘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모나 사회 환경의 영향 요겁니다.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인생 초반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버지와 동일시 뭡니까?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엄마는 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와의 동일시.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엄마랑 같이 붙어 있으면 그 꼴을 못 봐요. 쫓아가가지고 엉덩이 살살살살 내밀면서 가운데 쏙 들어갑니다. 왜? 엄마는 아빠 여자가 아니고 내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빠와 나는 뭐라고요? 동일시한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고요. 이 반대 여자아이 같은 경우가 엘렉트라 컴플렉스입니다. 여자아이는 아빠가 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를 두고 여자아이는 엄마와 서로 뭡니까? 경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같이 자리에 앉아서 그죠? 부모가 있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라고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자, 어머니와 동일시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초자아. 언제 나타난다고요? 남근기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 밑에 보니까 원초화와 초자아가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은 과거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원초화는 유전의 영향. 그죠? 얘기했죠? 그죠? 원초화. 얘는 뭐라고요? 얘는 유전의 영향. 자,
자, 그 다음에 초자는 뭐죠? 얘는 유전이 아니죠? 얘는 태어난 이후 부모의 영향. 부모. 이렇게. 초자는 의존적인 어린 시절의 부모나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본다. 세 가지 성격 구조 아시겠죠? 원초와 자아, 초자.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안. 5번, 불안. 불안은 무엇을 하기 위해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긴장 상태로서 생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불안을 일으킨다. 이러한 불안은 심적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발달하는 것으로 원초와 줄거세요. 원초와 자아, 초자 간의 갈등에서 비롯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은 한마디로 뭡니까? 원초와 자아, 초자. 자, 이것들 간에 뭡니까? 갈등. 간의 갈등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학자들이 뭐라 하느냐? 프로이트 심리학은 바로 갈등 심리학이다라고도 불러요. 무의식을 강조한다. 심층 심리학. 삼자가 항상 갈등을 한다. 갈등 심리학이라고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부르곤 합니다. 적절한 대책이 취해지지 않으면 자아는 위협을 받게 되고 자아가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제거할 수 없을 때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즉 자아 방어 기제에 의존한다. 불안에는 특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차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거론된 적이 없지만 2차 시험에서는 잘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현실적 불안. 두 번째, 신경증적 불안. 세 번째, 도덕적 불안. 요래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 불안은 뭐냐? 줄 겁니다. 자아가 외부 세계의 현실을 지각하여 느끼는 불안, 요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막 과속합니다. 과속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과속하니까 혹시 사고 나면 어쩔까라고 불안에 떠는 겁니다. 아시겠죠? 놀이공원 가고 막 그런 무서운 것들 타고 있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기계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게 바로 현실적 불안입니다. 실제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다. 불안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해서 객관적 불안이라고도 하며 기본적으로 공포와 유사한 특징이 있다. 불안의 정도는 실제 위협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와 비례한다. 그렇죠? 120km 달리는 차하고 180km 달리면은 180km 달리는 그 과속이 더 공포스럽고 불안이 더 크겠죠. 비례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자, 신경증적 불안은 뭐냐? 줄거세요. 원초아와 자아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입니다. 원초아하고 자아. 원초하고 뭐요? 자아.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원초와 여러분들 내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신호등 설명 많이 합니다. 지금 빨간불이에요. 차가 안 지나가요. 아무리 불러봐도 차는 안 옵니다. 본능, 빨간불일 때도 막 건너가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원초와. 근데 자, 어떻습니까? 혹시나 건너간 다음에 숨어있던 경찰이 나와가지고 딱지 띄면 어떡하지? 벌금을 물면 어떡하지?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건너갈까? 본능? 혹시 건너갔다 걸리면 어떡하지? 건너갈까 말까? 이게 뭐예요?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원초아와 자아입니다. 그죠? 예. 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아에 의해 본능에 의해 충동적으로 표출된 행동이 그런 그 행동으로 인해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다.
자, 자아가 본능적 충동인 원초화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 위협을 느낌으로써 나타난다. 이러한 신경증적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초화의 쾌락을 탐닉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그 얘기죠. 세 번째, 도덕적 불안은 뭐냐? 초자아와 자아입니다. 얘는 초자아와 자아예요. 자. 아시겠죠? 야. 여러분들 이게 원초아와 초자아가 아닙니다. 초자하고 자아예요, 자아. 자, 무슨 말이냐? 초자는 뭡니까?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돼요. 배우잖아요, 초자. 왜죠? 초자. 배우잖아요. 파란불 건너가야 돼. 그런데, 자, 건너갔어요. 빨간불인데 건너갔단 말이에요. 아싸, 빨간불인데 건너왔는데 나는 경찰도 없네. 나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생깁니까?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냥 부모 말씀대로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지 말걸. 그냥 건너갔더라면 그냥 처벌받을걸. 괜히 건너가가지고 양심 찔리는 거예요. 양심 찔려. 부모 말씀에 따를걸. 양심에 찔려서 혹시나 그냥 걸려가지고 벌금 낼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덕적 불안입니다. 이미 저질러 버렸다는 얘기죠. 초자아와 자아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원초와의 충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도덕적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며 경우에 따라 수치심과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이 얘기죠. 이게 뭐라고요? 도덕적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만 하시고요. 자, 1차 시험에 나온다면 나오는 대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2차 시험에서 거론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방어기제입니다. 뭐라고요? 방어기제. 방어기제가 뭐냐?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여기 있는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자아를 붕괴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고 및 행동 수단입니다. 종류가 많은데 11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억압. 뭐라고요? 억압. 쌍글 1번 억압 별표하세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요. 가장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1번에 있지요. 억압. 의식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어서 무의식 속으로 억눌러 버리는 겁니다. 억압. 얘기했죠? 수치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말하기 싫어요. 감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냥 내 마음 어느 곳에 그냥 처박혀 놓는 겁니다. 무의식 속으로 억눌러 버리는 게 뭐라고요? 억압이에요. 억압. 본인은 잊었다고 느끼지만 잊혀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게 나옵니다. 언제? 세월이 지나서. 예를 들어 부모의 학대에 대한 분노심을 억압하여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삼가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받았습니다. 그걸 감추고 살아서 어른 됐는데 어른 돼서 친구를 만나니까 친구들이 부모 얘기하면 이 친구는 부모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집에 갈래 자리를 피합니다. 네, 부모 얘기만 하면 어릴 때 학대받았던 그 수치스럽고 괴로웠던 부분들이 떠올리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대로 냅둘 것인가? 아니죠. 그가 바로 환자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 줘야지만 앞으로 그런 부모 얘기 나올 때에서도 친구들과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억압. 줄 겁니다. 프로이트가 제시한 방어기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냥 아예 억압은 별표하라니까. 별표 중요해요. 또 있어요. 줄 거세요. 다른 방어기제의 기초가 되는 무의식적 과정이다.
줄 겁니다. 괴롭히는 욕구나 생각 또는 경험을 의식 밖으로 몰아냄으로써 감정적 갈등이나 내배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가 뭡니까? 무의식 속, 프로이트가 좋아하는 무의식을 강조했듯이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버리는 게 억압이라면 여러분들 요거 요거요. 여기서 이제 억압 말고요. 억제와 억압은 다릅니다. 자, 억제는요. 얘는 의식적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무의식적이라면요. 억제는 의식적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눌러버리는 것은 억제. 무의식적으로 눌러버리는 것은 억압. 의식적으로 눌러버리는 것은 억제. 아시겠죠? 이거 주의하세요. 얘는 억압은 무의식. 억제는 의식적.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 있습니다. 두 번째, 거부. 거부는 뭐 거부한다, 부인한다, 부정한다 그 말이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배신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을 들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투사. 자신의 심리적 속성이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화가 나 있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부싸움에요. 당신 나한테 화를 왜 내? 자기도 화를 낸 거는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냈다고만 여기는 겁니다. 태행. 비교적 단순한 초기의 발달 단계로 후퇴한 행동입니다. 동생을 본 아이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응석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엄마가 나를 이뻐했는데 둘째가 태어난 순간 나는 찬밥 심새고 둘째 동생만 사랑합니다. 근데 애 눈에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둘째는 어리니까 좀 더 엄마가 안아주고 젖을 먹여주고 하기 때문에 큰아이가 보기에는 나보다 우리 둘째를 더 동생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껴가지고 나도 동생처럼 행동해야지 하는 것들입니다. 즉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는 것이죠. 태행. 그 다음에 합리화. 쌍가로 5번 별표하세요. 합리화. 요거 시험 잘 나와요. 합리화.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숨기려는 행동이다. 즉 현실에 더는 실망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럴듯한 구실을 붙이는 것이다. 줄 겁니다.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줄 거세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즉 먹고 싶으나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보면서 심포도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우는 포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포도가 넝쿨에 이르기다 보니까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도 포도가 이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키가 작아서 포도를 못 따먹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예행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포도는 너무 쉬워서 내가 안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죠. 합리화. 승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와 방법으로 충동을 발산하는 겁니다. 자신의 공격적인 충동을 그거를 내비두면은 사고치니까 권투 경기를 통하여 발산하여 위대한 권투 선수가 되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때려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치환. 다른 말로 전위. 전치 같은 말입니다. 전위, 전치, 치환, 전위, 전치. 이것도 쌍가루 7번도 별표하세요. 전혀 다른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는 것 요겁니다.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서 화풀이하는 경우 줄 겁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화풀이를 집구석에 와서 와이프나 애들한테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8번 동일시.
자신이 실현할 수 없는 것을 타인이나 어떤 집단에서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그 타인이나 집단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기 친구는 판사고 제자는 국회의원이다. 스스로가 보잘것없을 때, 그렇죠? 내 친구는 의사야, 내 친구는 판사야, 내 친구는 이렇게 해서 그와 동등한 위치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동일시. 그 다음에 반동형성. 반동형성. 자신의 욕구가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자신의 욕구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의식을 감추는 행동이다. 즉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 무의식적 소망이나 충동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외설만화에 매료된 사람이 외설만화 퇴치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본인은 뒤에서는 외설만화 보면서 밖에서는 퇴치하자. 아주 이중적이죠. 그죠? 또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뒤에 가서는 나 저 인간 싫어해놓고 앞에서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반동형성. 앞뒤가 다르죠. 그 다음에 보상. 약점이나 실패를 다른 것으로 보충함으로써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몸이 약해서 운동을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주지화다. 주지화. 불편한 감정을 조절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사고하거나 일반화함으로써 감정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고 장황한 논리를 주장합니다. 너무나 막 오버합니다. 오버페이스, 그죠? 예. 어머니의 죽음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슬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치 신문에 난 기사를 전하듯 무감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뭡니까? 주지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주지화 11번 동그라미 하세요.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성적 발달 단계 보겠습니다. 자,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뭐 1차 시험에서 뭐 거론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프로젝트 학문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성격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의 5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해 나간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구강기. 요거요, 발달 단계. 요거 순서가. 자, 요 책에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의 성격은 출생 이후부터 약 5세경까지 해당하는 유아기 동안의 경험들에 의해 그 기본 구조가 형성되며 그 후 종교와 가정을 거치면서 발달해 나간다. 3번 리비도. 아까 얘기했죠. 리비도 뭡니까? 아까 성본능. 리비도 성본능, 성충동, 한마디로 성욕구입니다. 즉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데 남녀가 이런 성적인 어떤 섹스를 통해서만 쾌락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는 다른 방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다른 방법이 뭐냐? 나이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리비도는 성적 충동 아니면 성적 추동, 드라이브, 성적 추동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출생 시에 나타나는 리비도는 1년의 단계를 거쳐서 발달해 간다. 성적 추동 에너지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집중되는 것에 따라 발달의 단계를 명명하였다. 그러니까 리비도가 그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에너지가 성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입에도 있고 에너지가 항문에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리비도가. 삶의 본능이자 성적 본능이 지니고 있는 리비도는 출생 직후 먼저 입에 집중되며 점차 성숙해 감에 따라 항문과 생식기 등의 다른 신체의 부위로 옮겨간다. 했죠? 바로 줄 겁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이란 단순히 성조만이 아니라
쾌감을 주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쌍가루 4번의 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쌍가루 1번 다시 보세요. 이 순서입니다. 인간의 성격 뭐라고요? 구강기, 다른 말로 구순기, 그 다음에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생식기 또는 뭡니까? 성기기, 생식기, 성기 같은 말입니다. 요 단계를 바로 여기 표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참고로 4번, 각 발달 단계에서 추구하는 욕구가 적절하게 충분되면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욕구가 지나치게 충족되거나 방임, 결핍되면 좌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단계에 고착, 머물러 있다. 고착되어 성격 형성에 문제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 돼도, 그죠? 너무나 결핍되니까 아직 만족하지 못하니까 고착, 방임, 너무나 충족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다음 단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아도 다음 단계는 안 가고, 결핍돼도 안 가고, 아시겠죠? 바로 고착되어 성격 형성에 문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구강기 단계, 구강기, 그런 말로 구순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0세에서 1세니까 돌 될 때까지도 돌. 리비도의 에너지 어디 있다고? 입. 그때 아이들은 입술에 막 엄마 저 빨고 싶고 우유 젖병 빨고 싶으니까 계속 입에 젖병에 꼭지를 입에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비도의 에너지가 바로 돌 되기 전까지는 어디 있다? 바로 입에 있다. 즉 입술, 혀 등에 집중되며 입의 활동을 통해 출생 후 처음으로 쾌감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고착 현상이 뭐냐? 너무나 과식, 과음, 깨물기, 빨기, 삼키기 등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고요? 항문기. 이제 입에서 이제 항문기로 갑니다. 항문기. 자, 항문기로 가요. 리비도의 에너지가 항문에 집중되며 배설에 의해 쾌락을 추구하는 시기다. 고착 형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때는요, 언제냐면요, 2세, 3세인데요, 자기가 애가 이렇게 막 대변을 보고요, 만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 흉내내기도 합니다. 아마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주부들은 쉽게 조금은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남근기다. 그 다음 오는 곳이 남근기. 초자, 남근기. 이때가 뭐냐고요? 성기. 이때 성기입니다. 성기에 집중되면서 부모와 형성하게 되는 삼각관계, 뭡니까? 남근기, 도덕의 원리죠, 여기죠? 뭐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부모 사랑, 동성부모 동일시간 특징, 양심이 발달되는 시기다, 그 얘기예요. 요때가. 그 다음에, 요때가 이제 4, 5, 6세. 그 다음에 잠복기.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입니다. 7세에서 12세, 초등학생 과정이죠. 리비도의 에너지가 비성적 활동에 투입되어 지적 활동, 운동, 친구 관계 등에 관심을 쏟으면서 리비도의 표출 양식이 대부분 잠복되게 되는 시기다. 그럼 생식기. 다른 말로 성기기. 자, 13세 이후입니다. 중학생 이후죠. 중고등학교. 바로 사춘기 이후의 시기로 잠복되어 있던 성에너지가 무의식에서의 의식의 세계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성의 매력을 느끼면서 이때 이제 이성 친구를 사귄다 그 얘기죠. 성적 만족의 추구가 더는 내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게 바로 생식기 또는 성기기라고 한다. 이렇게 발달 단계가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뭐 아직까지는 시험이 안 나왔지만은 아마 계속 시험 보다 보면 한 번쯤은 이제 거론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 학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상담 기법입니다. 상담 기법.
첫 번째, 상담 기법 뭐냐? 현재 무의식 속에 있던 내담자를, 자,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화 시켜주는 것이 기법이죠. 그죠? 무의식의 의식화. 무의식의 의식화. 한마디로 상담 기법은요, 무의식, 줄이면 무의식의 의식화. 언제까지 너 그 무의식에 어릴 때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거를 언제까지 네가 안고 갈래? 그걸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한 기법, 의식화 시키는 겁니다.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격의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성격의 이제 바꾸자. 재구조화. 그렇죠? 요 말이 쉽잖아요. 무의식의 의식. 이게 뭐라고요? 성격의 재구조화다. 그 말이에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유현상, 내담자나 환자의 무의식 세계에 억압되어 있는 내용을 의식화하는 것으로 내담자나 환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해라. 네 마음대로 모든 것들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자유현상입니다.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꿈의 분석. 내담자가 꾼 꿈을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꿈을 보고할 경우 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꿈에 관련된 상징적 의미 등에 더 관심을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전의 분석. 자유현상에서 꿈의 분석. 그 다음에 전의의 분석. 우리가 또 꿈 얘기하다 보면요, 평상시에 있던, 뭐로 경험했던 것들,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고 막 고민했던 것들이 어때요? 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꿈 얘기 해봐라. 아, 그럼 꿈을 통해가지고, 아, 제가 저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전의의 분석입니다. 1번, 전의가 뭐냐? 내담자가 과거에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 상담자에게 옮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오히려 내담자가 그러니까 바꿔요. 상담자가 과거에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내담자에게로 옮기는 것은 역전이. 반대말로. 전이 전인데 뭐라고요? 반대말로 하면 역전입니다. 역전이. 이건 반대말이에요. 역전이. 과거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현재의 상담자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일종의 투사 현상으로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이 흠모했던 선생님을 닮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이가 발생하는 반면 어린 시절 차갑고 무관심한 부모를 닮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전이가 발생한다. 두 번째,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억압했던 감정, 신념, 소망 등을 표현하게 되는데 상담자는 이러한 전의를 분석하여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갈등의 의미를 통찰하도록 돕는다. 저항의 분석. 저항은 뭡니까?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상담자한테 개기는 거예요. 저항의 분석입니다. 말이 너무 셌나요? 자, 저항의 분석. 자, 내담자가 왜 저항하지? 왜 묻는 말에 답변도 안 하지? 왜 지각하지? 왜 말도 안 하지? 이런 것들,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1번 저항이란 상담의 진행을 방해하고 상담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려는 내담자의 의식적이 되었던 무의식적이 되었던 행동을 말한다. 내담자는 처음 상담에 임할 때 자연스럽게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되며 그로 인해 일종의 자기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신을 개방하지 않으려는 저항 반응을 보인다. 두 번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저항을 분석하여 그가 무의식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것, 피하고자 하는 것,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갈등의 의미를 통찰하도록 돕는다. 해석, 그 다음에 해석. 해석이란 앞에서 했던 네 가지 자유현상, 꿈의 분석, 전의의 분석, 저항의 분석 등에서 나타난 내담자 행동의 의미를 지적하여 설명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해석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통찰이 생기며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찰. 통찰 뭐 깨닫는 것 이렇게 이해되겠죠. 내담자가 행동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무엇임을 깨닫고 수용하게 되는 과정으로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 통찰. 자, 그 훈습. 자, 훈습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중요합니다. 훈습 줄 겁니다. 내담자의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 줄 거세요. 과정으로 자신의 심리적 갈등을 깨달아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훈습은 통찰을 공고히 하는 행동이다. 이게 훈습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상당 기법이 많죠, 그죠? 그 외에 이제 그 여러분들 밑에 그 박스 보시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상당 기법 중에서도 버텨주기, 간직하기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을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버텨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버텨달라! 버텨달라! 줄 것죠? 내적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안정시켜주는 줄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 줄 거세요. 어머니의 역할처럼 내담자가 막연하게 느끼지만 스스로는 직면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상담자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적절한 순간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해주면서 줄 겁니다. 내담자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따뜻한 배려로 마음을 녹여주는 활동이 뭐냐? 버텨주기. 요겁니다. 줄 건 것만 좀 알면 되겠죠. 자, 간직하기는 한번 읽어주는 걸로 대체할게요. 여러분들 그 위에 보시면은 텅 빈 스크린 줄 거 봐요. 뭔가 텅 비어있다. 텅 빈 스크린 줄 거죠? 다른 말로 텅 빈 화면, 스크린 화면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상담자가 자기 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말한다. 전이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하며 이때 상담자의 역할은 그렇죠, 중립이니까 바로 텅 빈 스크린과 같다고 본다. 내용은 뭐 쉽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 텅 빈 스크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온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에 나온다는 것, 요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거기 32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카렌 호니가 나오죠, 그죠? 카렌 호니. 가끔 물어보는데 카렌 호니의 사회적 심리 이론입니다. 거기 자, 두 번째 점 보시면 프로이트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면서도 줄 겁니다. 기계적이며 생물학적 충동보다는 환경과 사회적 상황이 개인 성격의 많은 부분을 결정까지 됐죠. 결정하며 신경증과 정신장애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얘기예요. 뭔가 좀 프로이트랑 약간 다르죠, 그죠? 즉, 줄 겁니다. 중요해요. 즉, 뭐냐? 카렌 호니는 인격의 형성에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생물학적인 충동보다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한 자가 누구냐? 카렌 호니? 이 정도만 좀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마지막 점 보시면은 추정형 나오죠. 추정형은 다른 말로 의존형, 복종형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려는 경향입니다. 즉 나는 몸이 약해요. 나는 무력해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나는 복종할 겁니다. 추정형. 고립형 성격은 뭐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는, 즉 고립되려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고립형.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관심은 필요 없어요. 사절합니다. 그러니까 고립형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공격형 성격이 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는 경향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든지 는 네 탓이야, 너 탓, 남의 탓으로 돌리고요. 제의식도 없습니다. 공격형 성격. 이렇게 추정형 성격, 고립형 성격, 공격형 성격, 이렇게 세 가지 성격 유형 등을 확인했다. 누가? 카렌 호니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 2시간 걸쳐가지고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적 상담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도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위주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